속보입니다. 이미 최신 미국산 전차를 대규모로 운영 중인 모로코가 수백 대의 전차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 군사 전문 매체들은 즉각 보도에 나섰습니다. 과잉 무장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미 충분한 전력, 이미 검증된 무기, 이미 부담스러운 국방 예산. 하지만 이번 논란의 핵심은 규모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모로코가 검토 중인 전차는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산 전차입니다. 이 영상은 그 선택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저는 김도윤입니다. 올해 나이는 42입니다. 서울 광화문의 한 연구소에서 외교안보 전략 분석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군사 균형을 분석하는 일을 해왔어요. 2025년 초 제 책상 위로 한 통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모로코 왕국이 대규모 전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일상적인 정보로 여겼는데 읽으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모로코는 이미 미국산 M1A1 에이브람스 전차를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신형이었어요. 2000년대 들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었죠. 미 육군이 사용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사양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왜 또 다른 전차를 300대에서 500대 규모로 검토하는 걸까요? 국제 군사 전문 매체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디펜스 뉴스, 밀리터리 투데이 같은 곳에서 연이어 분석 기사를 쏟아냈어요. 논조는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과잉 무장이라는 거였죠. 한 영국 매체는 이렇게 썼어요. 모로코의 GDP는 1,400억 달러 수준이며 인구는 3,700만 명에 불과하다고요. 그런 나라가 이미 200대의 최신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500대를 더 들여온다는 건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모로코군 전체 병력이 19만 명인데 전차만 700대가 넘으면 운용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계산을 내놨죠. 전차 한 대당 승무원이 4명이니까 2,800명이 필요하고 정비 인력까지 포함하면 최소 5,000명 이상이 전차 부대에만 묶인다는 논리였습니다. 프랑스의 한 군사 평론가는 아예 냉소적이었습니다. 모로코가 북아프리카에서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려는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라고 했죠. 실제 전쟁 수행 능력보다는 주변국에 대한 심리전 차원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 알제리를 의식한 군비 경쟁의 일환이라고 봤어요.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숫자만 놓고 보면 분명히 과잉처럼 보였어요. 모로코의 안보 위협이 그 정도로 심각한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 어려웠죠. 서사하라 분쟁은 이미 30년 전에 휴전 상태였고 알제리와의 국경 분쟁도 산발적인 긴장은 있었지만 전면전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제가 15년간 이 지역을 봐온 경험상 모로코는 충동적으로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중한 편이었죠. 예산도 빡빡했고요. 국방비가 GDP의 3.5% 수준이었는데 이건 북아프리카 평균인 4.5%보다 낮았어요. 그런 나라가 갑자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차 도입을 검토한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문은 거기까지였어요. 더 깊이 파고들 명분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죠. 다른 프로젝트들이 밀려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때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 안보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주제는 북아프리카 군비 경쟁이었어요. 당연히 모로코의 전차 도입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녹화 당일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진행자가 먼저 와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국제부 기자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대기실에서 큐시트를 받았어요. 예상 질문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로코의 전차 도입이 지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알제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군비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는가? 평범했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긴장이 풀렸어요. 스튜디오로 들어갔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진행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모로코의 대규모 전차 도입 소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미국산 최신 전차를 200대나 보유한 나라가 추가로 수백 대를 더 들여온다는 건데요. 이게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이십니까?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어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묻는 질문이었죠.
과잉무장이라는 결론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숫자만 보면 분명 과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러웠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이미 충분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보유 대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운용 환경이나 전략적 맥락을 봐야 해요. 진행자가 바로 받았어요. 그럼 교수님은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명백한 낭비 아닙니까?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 사람은 이미 결론을 내렸구나 싶었죠. 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모로코가 어떤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니까요. 진행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럼 교수님 입장은 뭡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까? 필요성은 모로코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선택의 배경을 이해하려는 거죠. 진행자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죠. 좋습니다. 그럼 다른 각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산 전차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전차를 검토하는 겁니까? 이건 분명 비효율 아닙니까? 이번엔 더 공격적이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에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미국산이 최고라는 전제였죠. 미국산 전차가 우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수함과 적합함은 다른 문제죠. 모로코의 지형과 기후 그리고 운용 개념에 맞는지는 별개입니다. 진행자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교수님, 그건 너무 이론적인 얘기 아닙니까? 실전에서 증명된 무기를 놔두고 검증 안 된 걸 선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녹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개운하지 않았어요. 진행자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것도 그렇고 제 안의 의문도 풀리지 않았죠. 연구소로 돌아와서 다시 자료를 뒤졌습니다. 모로코의 지형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북쪽은 지중해, 연안, 남쪽은 사하라, 사막 중간에 아틀라스 산맥이 가로지르고 있었죠. 평야지대는 생각보다 좁았어요. 기후 데이터도 봤습니다. 여름 평균 기온이 40도를 넘었어요. 사막 지역은 50도까지 올라갔죠. 이런 환경에서 70톤짜리 전차를 운용한다는 게 쉬울까요? M1A1의 무게가 정확히 70톤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알제리가 러시아제 T-912 전차 300대를 추가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T-72를 600대 보유하고 있는데 최신형을 더 사들인다는 거였죠. 국제 언론은 또 난리였어요. 북아프리카 군비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한미국 매체는 양국이 합쳐서 2,000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하게 될 거라고 썼어요. 이건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수준이라고 했죠.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명백한 과잉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들 숫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몇 대를 샀고 얼마를 썼고 GDP 대비 몇 %인지만 따지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왜 샀는지는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모로코가 정말 새 전차를 도입한다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미국산일까요? 러시아산일까요? 아니면 유럽산일까요? 각각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미국산은 이미 보유하고 있으니 정비 체계를 공유할 수 있었어요. 러시아산은 가격이 저렴했죠. 유럽산은 기술 이전에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게 있었어요. 한국산이었습니다. K2 흑표라는 전차가 있었죠. 저도 이름은 들어봤어요. 폴란드에 수출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전차 강국이 아니었으니까요. 적어도 제 인식 속에서는요.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모로코가 만약 한국산을 선택한다면요. 그럼 제 머릿속의 의문들이 설명될까요? 왜 이미 미국산이 있는데 새 전차를 사는지, 왜 검증된 무기를 놔두고 새로운 걸 검토하는지 그 이유가 밝혀질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K2 흑표의 스펙을 검색했어요. 무게는 55톤이었습니다. M1A1보다 15톤 가벼웠죠. 숫자만 보면 평범했어요. 특별히 압도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폴란드는 K2를 선택했을까요? 폴란드도 나토 회원국이었습니다. 미국산을 살 수 있었어요. 실제로 M1A1을 운용하고 있었죠. 그런데 추가 도입에서는 K2를 택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보도 자료를 찾아봤어요. 거기엔 신속한 배치와 현대화된 전자체계 그리고 유럽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를 고려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애매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폴란드는 단순히 가격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로코와 폴란드는 달랐어요. 지형도 다르고 위협도 다르고 전략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둘 다 이미 미국산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새로운 선택을 고려하고 있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정보가 부족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국제 언론의 분석들이 뭔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과잉 무장 군비 경쟁, 정치적 제스처 이런 단어들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죠. 그리고 저는 그걸 찾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연구소에 출근하니 동료 한 명이 자료를 건네줬어요.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북아프리카 군사균형 보고서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문서였죠. 커피를 한 잔 따라 들고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목차를 훑어봤죠. 모로코와 알제리의 전력 비교가 60페이지 분량으로 실려 있었어요. 첫 문장이 이랬습니다. 모로코와 알제리는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두 군사대국이며 양국의 군비 경쟁은 지역 안보의 최대 불안 요소라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표가 나왔습니다. 모로코 보유 전차 230대, 알제리 보유 전차 620대라고 적혀 있었어요. 숫자만 놓고 보면 알제리가 3배 가까이 많았죠.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모로코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전차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대응이라고요. 하지만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지속 가능성이 의문이라고 덧붙였어요. 보고서는 양국의 전차를 세대별로 분류했어요. 모로코는 3세대 전차가 전체의 87%, 알제리는 63%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로코가 질적으로는 우위라는 분석이었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모로코는 질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 추가 도입보다는 기존 전력 유지에 집중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숫자도 맞았고 논리도 일관성이 있었죠. 하지만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전차 운용에 필요한 다른 요소들이었어요. 정비는 어떻게 하는지, 부품은 얼마나 빨리 공급되는지, 승무원 훈련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질문들이 보고서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냥 대수와 세대만 비교하고 끝이었습니다. 오후에 다른 자료를 찾아봤어요. 프랑스의 한 군사 연구소에서 낸 논문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 전차 전력 평가라는 제목이었죠. 비슷했어요. 역시 보유 대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브랜드 비교였어요. 미국산이 몇 대, 러시아산이 몇 대, 중국산이 몇 대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이 가장 우수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왜 우수한지에 대한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많고 나토 표준을 따르며 기술 수준이 높다는 거였죠. 저는 모니터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랜드와 세대로만 평가하고 있었죠. 실제 운용 환경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70톤짜리 전차를 움직이는 게 유럽 평야와 같을까요? 40도가 넘는 기온에서 엔진 과열은 없을까요? 그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국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에서 나온 자료를 받았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상 전력 동향이라는 제목이었죠. 이번엔 좀 기대를 했어요. 미국 국방부라면 실전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망했습니다. 역시 숫자 나열이었어요. 각국이 보유한 전차 대수를 표로 정리하고 증감 추세를 그래프로 그려놨습니다.
운용 효율성에 대한 분석은 딱 한 페이지였어요. 거기엔 미국산 장비는 정비 매뉴얼이 체계적이고 부품 공급망이 안정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없었어요. 가동률이 얼마인지, 정비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부품 배송에 며칠이 걸리는지 그런 데이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모로코 관련 기사가 또 떴더군요. 영국 일간지였어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모로코의 무분별한 군비 증강 지역 긴장 고조시켜. 기사는 첫 문단부터 비판적이었습니다. 모로코가 이미 충분한 전력을 보유했음에도 수백억 달러를 추가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다고 썼죠. 전문가 코멘트도 실렸습니다. 런던 대학의 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로코는 경제 발전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군사력 과시에 몰두하고 있다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교수는 모로코 국방 예산이 얼마인지 알까요? GDP 대비 3%였습니다. 한국이 2.6%, 북아프리카 평균이 4.5%였죠.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왜 과시라고 단정하는 걸까요? 연구소에 도착해 독일의 한 안보 연구소에서 보낸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북아프리카 군사균형과 유럽 안보였어요. 첫 장 요약문이 이랬습니다. 북아프리카의 군비 증강은 유럽 안보에 직접적 위협은 아니지만 난민 유입과 테러 확산의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요. 본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 숫자였어요. 모로코 전차 230대, 알제리 620대, 이 숫자가 또 나왔죠. 독일 시각에서 본 평가도 있었어요. 레오파르트 EH를 도입한 나라들은 만족도가 높지만 가격이 비싸 개발도상국에는 부담이라고 썼더군요. 한국산 전차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딱 두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의 K2는 최근 폴란드에 수출되며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실전 경험이 없어 검증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동료들과 밥을 먹으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 선배가 물어봤어요. 요즘 뭐 하고 있냐고요? 모로코 전차 도입건 보고 있다고 했죠. 선배가 웃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냥 알제리 견제용이라고요. 숫자 맞추기일 뿐이라고 했어요. 다른 동료도 거들었어요. 미국산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왜 또 사냐고요? 돈 낭비라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설명하기 귀찮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자리로 돌아와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모로코 전차라고 쳐봤죠. 최근 일주일 기사가 15권 정도 나왔어요. 프랑스 매체 2곳, 영국 매체 3곳, 미국 매체 5곳, 나머지는 중동과 아프리카 현지 언론이었어요. 논조는 똑같았습니다. 모로코의 과잉 무장, 알제리와의 군비 경쟁, 지역 불안정 심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반복됐어요. 구체적인 분석은 없었습니다. 왜 과잉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설명이 없었어요. 한 기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로코는 인구 3,700만 명의 작은 나라다. 그런 나라가 700대 전차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요. 저는 피식 웃었어요. 모로코 영토는 44만 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한국의 4배가 넘었어요. 저녁 무렵 일본 방위성 산하연구소에서 보낸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부록에 글로벌 전차 시장 분석이 포함돼 있었어요. 주요 전차 수출국 순위가 나왔습니다. 1위 러시아, 2위 미국, 3위 중국, 4위 독일, 5위 한국이었어요. 한국이 5위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순위에 없었거든요. 보고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단숨에 주요 수출국으로 올라섰다고요. 하지만 이는 특수한 사례이며 지속 가능성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어요. 특수한 사례요. 왜 특수한 걸까요? 보고서엔 그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일주일 동안 수십 개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국제 언론 기사도 100건 넘게 봤죠.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답은 있었어요. 다들 똑같은 답을 내놓고 있었죠. 과잉 무장이라는 답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답이 제 의문을 풀어주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왜 모로코는 이미 있는 최신 전차를 놔두고 새로운 걸 검토하는가? 이 질문에 과잉무장이라는 답은 맞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숫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몇 대를 샀고 얼마를 썼고 GDP 대비 몇 %인지만 따졌어요. 하지만 그 전차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정비는 얼마나 자주 하는지, 부품은 얼마나 빨리 오는지, 고장나면 며칠 만에 고치는지, 승무원 훈련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질문들이 왜 빠져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지금 돌아다니는 분석들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직 명확하게 말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느낌은 왔습니다.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브랜드로도 세대로도 포착되지 않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했죠. 그걸 찾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이유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모로코가 새 전차를 검토하는 진짜 이유, 폴란드가 한국산을 선택한 진짜 이유, 그 답은 숫자 너머에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겨 들고 연구소를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놓친 질문들. 정비주기 부품 공급 속도, 가동률, 훈련 기간, 유지비. 이 단어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다고요. 숫자가 아니라 현실을 봐야겠다고요. 그래야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을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연구소에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조용했죠. 커피를 내려 책상에 앉아 어젯밤 메모장에 적어둔 단어들을 다시 봤습니다. 정비주기 부품 공급 속도, 가동률, 훈련 기간, 유지비. 이 단어들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M1A1 에이브람스 정비주기를 쳐봤어요. 미 육군 매뉴얼이 나왔습니다. 700페이지짜리 문서였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상 정비는 매일 실시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엔진 오일 점검, 냉각수 확인, 궤도, 장력 조정, 이런 항목들이었죠. 승무원 4명이 평균 2시간 소요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간 정비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어요. 여기엔 전문 정비병이 필요했습니다. 평균 8시간 걸린다고 했어요. 월간 정비는 더 복잡했습니다. 부품 교체가 필요했어요.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년이면 주간 정비가 52회, 월간 정비가 12회였습니다. 전차 한 대를 유지하려면 1년에 최소 640시간의 정비 작업이 필요한 거였죠. 이건 평시 기준이었어요. 매뉴얼엔 사막 환경에서는 정비 주기를 절반으로 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모래가 엔진과 필터를 빠르게 막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북아프리카에서는 정비 시간이 2배로 늘어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검색어를 쳤어요. M1A1 부품 공급 시간. 미 국방부 조달청 자료가 나왔습니다. 주요 부품은 미국 켄터키주 중앙 보급 창고에서 출고된다고 나와 있었어요. 배송 기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럽은 평균 14일, 중동은 21일, 아프리카는 30일이었어요. 한 달이요. 부품 하나 받는데 한 달이 걸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긴급 부품은 항공 배송을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용이 일반 해상 운송의 15배였습니다. 그리고 긴급 배송도 일주일은 걸렸죠. 모로코가 M1A1 200대를 운용한다고 했죠. 그중 한 대가 고장나면 부품이 올 때까지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2대가 동시에 고장나면요.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M1A1 운용 비용이라고 검색했죠. 미 의회 예산국 보고서가 나왔어요. 전차 한 대당 연간 운용 비용이 100만 달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엔 연료 정비 부품 훈련비가 포함됐죠. 모로코가 200대를 운용한다면 1년에 2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모로코 국방 예산이 35억 달러였으니 전차 유지비만으로 6% 가까이 쓴다는 뜻이었죠. 점심시간이 됐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샌드위치를 시켜 먹으며 계속 자료를 봤죠. 이번엔 러시아제 T912를 검색했어요. 알제리가 운용하는 전차였죠. T912도 정비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부품 공급 방식이 달랐어요. 러시아는 지역별로 보급 창고를 뒀습니다. 중동에는 시리아에, 아프리카에는 리비아에 창고가 있었죠. 배송 기간은 평균 10일에서 15일이었습니다.
미국보다 빨랐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고서엔 2022년 이후 러시아제 무기 부품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알제리는 T-912 600대를 운용 중이지만 실제 가동 가능한 전차는 400대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67%요. 3분의 1이 고장난 채로 방치돼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숫자들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M1A1 정비 시간 1년에 640시간 부품 배송 30일 운용 비용 100만 달러. T-912 가동률 67%. 다시 앉아 새로운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모로코가 전차를 추가로 도입한다면 뭘 기준으로 선택할까요? 성능일까요? M1A1은 이미 충분히 강력했습니다. 성능만 보면 더 나은 게 필요 없었어요. 그럼 뭘까요? 정비가 쉬운 전차 부품이 빨리 오는 전차 운용 비용이 낮은 전차 훈련 기간이 짧은 전차. 이런 기준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모로코는 전차를 박물관에 전시하려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K2 흑표 정비 주기를 검색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자료가 나왔어요. 1일 정비는 1시간, 주간 정비는 4시간, 월간 정비는 8시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M1A1보다 짧았어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K2는 모듈화 설계를 적용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엔진이나 변속기를 통째로 교체할 수 있었죠. 부품 하나하나를 분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 정비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한국 방산업체들의 해외 지원 체계를 찾아봤습니다. 현지 정비센터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폴란드에 이미 센터가 있었고요. 부품 배송 기간은 유럽 평균 7일, 중동 14일, 아프리카 21일이었습니다. 미국보다 빨랐어요. 운용 비용도 찾아봤습니다. K2는 M1A1보다 15톤 가벼웠습니다. 연간 운용 비용이 70만 달러 수준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30% 저렴했습니다.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어요. 만약 모로코가 K2 300대를 운용한다면 1년에 2억 1100만 달러, M1A1 300대를 운용하면 3억 달러였어요. 1억 달러 차이 10년이면 10억 달러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숨을 멈췄어요. 이게 답일까요? 모로코가 찾는 건 가장 강한 전차가 아니라 가장 오래 움직일 수 있는 전차일까요? 폴란드가 K2를 선택한 이유도 이것 때문 아닐까요? 나토 회원국이니까 미국산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았어요.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위협이 현실적이었어요. 그럼 전차가 항상 작동 가능한 상태여야 했죠. 부품이 한 달씩 걸리면 안 됐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읽었던 수십 개의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모두가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했었죠. 보유대수, 세대, 브랜드. 하지만 그 기준들은 평시를 전제로 한 거였습니다. 박물관에 전시할 전차를 고르는 기준이었어요. 실제로 매일 움직여야 하는 전차를 고르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알제리 자료를 찾았습니다. 알제리는 러시아제 전차를 620대 보유하고 있었죠. 모두 T 시리즈였어요. T-72, T-80, T-912 이렇게요. 문제는 이 전차들이 서로 다른 부품을 쓴다는 거였습니다. T-72는 1970년대 설계, T-80은 80년대, T-912는 2000년대였죠. 엔진이 달랐습니다. 포탑이 달랐어요. 그럼 정비병들이 세 가지 시스템을 모두 알아야 했습니다. 부품 창고도 세 종류로 나눠야 했어요. 이건 비효율이었습니다. 한국 육군 자료를 찾아봤어요. 한국은 K1 전차 1000대를 운용하다가 K2로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두 종류를 함께 운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K1과 K2는 기본 설계가 같았어요. 정비병이 두 시스템을 동시에 다룰 수 있었습니다. 부품도 일부는 공용이었어요. 이건 의도된 설계였습니다. 이제 좀 보였습니다. 전차를 평가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전투력이었습니다. 화력, 방어력, 기동력 이런 거였죠. 다른 하나는 운용성이었어요. 정비, 보급, 훈련, 호환성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첫 번째만 봤어요. 두 번째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은 두 번째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예산이 충분했습니다. 보급 체계도 탄탄했어요. 그럼 전투력만 신경 쓰면 됐습니다. 하지만 모로코는 달랐어요. 예산이 빠듯했습니다. 보급 체계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럼 운용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전차라도 고장나서 못 움직이면 의미 없었으니까요. 모로코의 선택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미 M1A1이 있는데 새 전차를 검토하는지 그 이유가 보였어요. M1A1은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200대를 계속 가동 상태로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부품이 한 달씩 걸렸어요. 정비가 복잡했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대안이 필요했어요. 더 쉽게 고치고 더 빨리 부품이 오고 더 적은 비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차가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질문이 틀렸다. 어떤 전차가 가장 강한가가 아니라 어떤 전차가 가장 오래 싸울 수 있는가를 물어야 했다. 그 답은 숫자 너머에 있었다. 보유 대수가 아니라 가동률의 세대가 아니라 정비 시간의 브랜드가 아니라 보급 속도에. 메모를 저장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지난 3주가 떠올랐어요.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답을 내놓고 있었죠. 과잉무장이라는 답을요. 하지만 그 답은 틀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으니까요. 내일은 뭘 해야 할까요? 이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보였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이었죠. 다음 날도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연구소에 도착했죠.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읽었던 보고서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과잉무장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지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준에선 맞았으니까요. 문제는 기준이었습니다. 전차를 박물관 유물처럼 평가하는 기준이었어요. 실제로 사막에서 움직여야 하는 기계로 보지 않았죠. 그래서 정비 시간, 부품 배송 속도, 가동률 이런 것들을 놓쳤습니다. 이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분석가들은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예산이 충분했고 보급 체계가 탄탄했죠. 그럼 성능만 보면 됐어요. 하지만 모로코는 달랐습니다. 예산이 빠듯했어요. 그럼 다른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켜고 자료를 다시 정리했어요. M1A1 200대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와 새로운 전차 300대를 추가하는 경우를 비교해봤습니다. 첫 번째 경우 M1A1 200대만 유지하면 연간 2억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동률이 문제였죠. 북아프리카 환경에선 70% 정도로 떨어질 수 있었어요. 그럼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전차는 140대였습니다. 두 번째 경우 K2 300대를 추가하면 연간 2억 1100만 달러가 들었죠. M1A1 300대를 추가하는 것보다 1억 달러 저렴했어요. 가동률은 85% 이상으로 유지 가능했습니다. 정비가 간단했고 부품이 빨리 왔으니까요. 그럼 실제 가동 가능한 전차는 255대였어요. 첫 번째 경우보다 115대 많았습니다. 이게 모로코의 계산이었을 겁니다. 더 강한 전차가 아니라 더 많이 움직이는 전차를 선택하는 거였죠. 알제리와의 관계도 고려했을 거예요. 알제리는 러시아제 전차 620대를 보유했지만 가동률이 67%였죠. 실제 가동 가능한 전차는 415대 정도였어요. 모로코가 K2 300대를 추가하면 M1A1과 합쳐 가동 가능한 전차는 425대였죠. 알제리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전력 구조의 단순화였습니다. 모로코가 M1A1만 계속 늘리면 미국 한 곳에 의존하게 됐어요. 부품 공급이 끊기면 전체 전력이 마비될 수 있었죠. 하지만 두 종류로 나누면 한쪽이 문제 생겨도 다른 쪽은 작동했어요. 더구나 K2는 현지 정비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폴란드에 이미 센터가 있었고 중동에도 만들 계획이었어요. 부품을 한국에서 직접 받을 필요가 없었죠. 미국은 모든 부품을 본토 창고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배송에 30일씩 걸렸습니다. 한국은 지역별로 거점을 뒀어요. 그래서 21일로 줄일 수 있었죠. 이게 폴란드가 선택한 이유이기도 했을 거예요.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위협이 현실적이었죠. 부품이 한 달씩 걸리면 안 됐습니다. K2가 그걸 가능하게 했어요. 폴란드는 1000대를 주문했습니다. 2022년에 계약했고 2026년까지 배치 완료 예정이었어요. 4년 만에 1000대였죠. 미국이나 독일로는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레오파르트는 연간 100대 생산이 한계이고 M1A1도 비슷했죠. 1000대 만들려면 10년 걸렸습니다. 한국은 연간 250대 생산 능력이 있었습니다. 4년이면 1000대 가능했죠. 이게 폴란드가 원한 거였어요. 빠른 전력 증강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제 머릿속엔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모로코와 폴란드가 원한 건 같았어요. 빨리 배치하고 오래 유지하고 적은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차였습니다. 성능보다 효율, 명성보다 현실이었어요. 그 조건을 충족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지난 30년간 이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 움직여왔습니다. K1을 만들면서 국산 화율을 95%까지 올렸어요. K2에선 모듈화를 도입했습니다. 엔진 변속기 포탑을 통째로 교체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정비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죠. 해외 정비센터도 만들었습니다. 폴란드, 터키, 이집트에 거점을 뒀어요. 생산 속도도 높였습니다. 연간 250대 체제를 갖췄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습니다. 수출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어요. 그래서 선택됐습니다. 폴란드가 먼저였어요. 1000대 계약 2022년이었습니다. 이집트가 두 번째 400대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모로코가 세 번째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최근 한 달간 모로코 관련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18건이 나왔어요. 여전히 과잉 무장이라는 표현이 반복됐어요. 군비 경쟁, 지역 불안정, 이런 단어들도 그대로였죠. 바뀐 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선 그게 맞았으니까요. 미국이나 유럽 기준으로 보면 모로코의 선택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로코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사막에서 전차를 움직여야 하는 나라의 시선이었죠. 그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메모장을 열어 정리했습니다. 모로코가 찾는 전차의 조건을 적었어요. 첫째, 단기간에 대량 배치 가능할 것. 둘째, 정비가 간단하고 부품 공급이 빠를 것. 셋째, 운용 비용이 낮을 것. 넷째, 기존 미국산 전차와 보안 관계를 이룰 것. 이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를 찾았습니다. 미국은 첫째와 셋째에서 탈락, 러시아는 둘째에서 탈락, 독일은 첫째와 셋째에서 탈락했어요. 한국만 남았습니다.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어요.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30년간 준비한 결과였죠. 국산화, 모듈화, 해외 거점, 대량 생산 체제, 이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거였어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4주 전 방송 녹화가 떠올랐어요. 진행자가 물었죠. 모로코의 전차 도입이 합리적이냐고요? 저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합리적이었습니다. 모로코의 기준에선요. 국제사회의 기준과 모로코의 기준이 달랐을 뿐이었어요. 다만 모로코는 자기 조건에 맞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어요. 앞으로 국제 언론은 계속 같은 평가를 내놓을 겁니다. 과잉 무장이라고요. 그들의 기준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모로코의 선택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맞으니까요. 한국산 전차가 모로코의 조건에 가장 적합하니까요. 이건 감정이 아니었어요. 숫자였습니다. 정비시간, 부품 배송 속도, 운용비용, 가동률, 이런 숫자들이요. 그 숫자들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금 일찍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소를 나와 광화문 거리를 걸었어요. 저녁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지난 4주가 뭐였을까요? 하나의 질문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어떤 전차가 가장 강한가가 아니라 어떤 전차가 가장 오래 싸울 수 있는가를 묻는 법을요. 그 답은 브랜드나 명성에 없었습니다. 정비시간, 부품 속도, 운용비용, 이런 현실에 있었어요. 모로코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선택했어요. 한국을요. 이건 한국이 위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었죠. 그 조건은 30년간 쌓아온 거였어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 플랫폼에 섰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어요. 올라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어 마지막으로 한 줄 적었습니다. 질문이 바뀌면 답도 바뀐다. 모로코는 다른 질문을 했고 다른 답을 찾았다. 그 답이 한국이었다. 메모를 저장하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창밖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죠. 지난 4주 동안의 여정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의문에서 시작해 분석을 거쳐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모로코의 선택은 오해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국제사회의 기준과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로코의 조건에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